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은 적당히 느슨하게 조금씩 행복해지는 습관입니다. 요즘 정신과 의사들의 저서들이 자주 눈에 띕니다. 참 좋은 것이 직접 진료를 받고 상담을 하지 않아도 여러 사례들과 적절한 조언들을 책을 통해 정리해서 접할 수 있고 나에게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주 손이 가나 봅니다. 오늘의 책 적당히 느슨하게 조금씩 행복해지는 습관 역시 정신과 의사가 저자입니다. 특히나 이 저자는 의사 이전에 자신이 환자였습니다. 학창 시절 집단 괴롭힘을 당한 트라우마가 있고 게다가 ADHD를 앓고 있거든요.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걸 보면 보통의 우리는 더 많은 걸 해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조금 더 쉽게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을 40가지 습관을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좋은 책들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좋은 방법들이 참 많죠. 그런데 그걸 다 실천하고 해내기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라도 스스로 익히고 해낼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씩 넓혀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들으시는 이야기들 중에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만 골라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반드시 꼭 이뤄내는 거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고달픈 삶을 행복한 삶으로 바꾼 사람들이 실천한 한 가지.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실천해온 단 한 가지는 행복해질 수 있는 자신으로 탈바꿈하는 것도 모든 장애를 물리치고 나다움으로 일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살기 힘든 세상에서 지나치게 자기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주위에 적당히 녹아들 수 있는 요령을 익히고 실천하는 일입니다. 이 책에서는 그 비법을 의태라고 부르겠습니다. 의태란 가령 나비가 다른 생물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나뭇잎과 똑같은 모습이 되거나 카멜레온이 적의 눈에 띄지 않게 주위 자연과 똑같은 색으로 변신해 공격을 피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누구나 크든 작든 괴로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다만 겉으로는 이 사회에서 무리 없이 잘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의태하면서 세상에 적응하고 있는 것이죠. 갖가지 일로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주위에 녹아드는 의태를 잘 해낼 수 있을지를 궁리하지 않고 문제에 직접 부딪혀 대응하려다 보니 지쳐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노련한 방법으로 의태할 수 있게 된다면 그동안 끙끙 앓았던 고민은 대부분 별것 아닌 일로 넘길 수 있게 됩니다. 의태를 잘하면 인간관계가 적어도 그저 괴로운 것이 아니게 될 뿐더러 주위 사람들의 이해와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를 버티고 견뎌낼 수 있게 됩니다. 배가 뒤집히지 않고도, 즉 당신의 감정이 뒤엉켜 흔들리지 않고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인류가 나 한 명뿐이라면 지금의 고민이 여전히 유효할까? 모두가 한다고 해서 따라하다가 결국 실패한다 해도 당신이 따라한 그 사람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 사람과 똑같은 일을 했는데 왜 그 사람은 행복하고 나는 불행한 겁니까? 이 사람에게 당신은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가요? 저라면 그렇네요. 하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한 사람은 당신이니까 다른 사람의 결과를 책임져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 이렇게 멈춰서서 억울하다고 외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불행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로 기가 죽어 있는 사람이 듣기에는 냉정한 말일지도 모르지만 할 수 없습니다.
타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불평해봐야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한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스스로 어떻게든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걸 할 수 있고 나는 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대신 나는 이걸 할 수 있으니까 다 잘 될 거야.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그런 상황인 거고 나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다른 환경에 있는 타인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도를 목표로 삼는 것은 좋지만 타인을 질투하며 불평과 험담을 일삼으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하지 않는 사고와 행동은 당장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남은 남, 나는 나라는 사실을 확실히 이해한다면 애초에 질투할 필요가 없다는 이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도 다르고 각자에게 일어나는 일도 다른 게 당연합니다. 남이 어떻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 결과로 행복해지는 수밖에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인류라고는 나밖에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내가 안고 있는 고민 대부분이 거의 무의미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비교할 대상이 아무도 없으니 당신의 기준이 곧 인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타인과 비교하는 데서 생겨나는 감정의 기복을 골똘히 생각해 보면 결국 모두 다 고민하는 것이 아무 소용없는 일이지요. 타인과 관계없이 나의 문제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당당히 맞서는 자세야말로 마음 편하게 살아가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본성은 바뀌지 않지만 살아가는 방식을 바꿀 수는 있다. 인간의 본성은 아무리 애써도 평생 바뀌지 않습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발달 장애를 가진 제가 말하는 것이니 아무래도 틀림없을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성격이나 본성을 바꿀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정신과 의사의 역할이 아니냐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주 착각하는 것을 말하자면 의사는 대부분의 병을 완치시키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고 반문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감기와 같은 일시적인 감염증이나 일부 질병에만 완치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증상이 안정된 경우는 완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치료를 그만둔 후에 증상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당뇨병이나 고혈압의 경우도 환자에게 계속 투약하고 있다는 것은 증상이 더 악화되지 않게 조절하고 있는 상태라는 뜻이며 식생활이나 생활 습관을 극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완치가 되는 일은 굉장히 드뭅니다. 다만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 곧 일생 동안 살아가는 방식을 바꿀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강조해 왔듯이 성격이 그대로라도 본성이 부정적인 편이라고 해도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할지 그 방법을 약간 바꿈으로써 삶에서 느끼는 괴로움은 충분히 줄어들고 쾌적한 나날을 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첫 단계는 성격이나 사고 습관, 문제가 일어났을 때 대처 방법, 사물을 받아들이는 과정 등을 통해 자신의 본질을 분명히 인식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은 어떤 원인으로 인해 잘 살아갈 수 없는지 분명히 이해하고 스스로 조절하는 비결을 배우는 것, 즉 삶이 편해지도록 방식을 바꿔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발달장애나 인격장애뿐만 아니라 조현병이나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을 치료하는 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감추고 싶은 것은 감춰도 된다. 살아가면서 제가 ADHD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남들에게 일일이 다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ADHD에 관해서는 정신과 의사로서 환자를 진료하는 이상 설명해 두는 편이 좋다고 생각해 병원의 채용 면접 때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되는 일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는 치료를 받고 있는 현재 상황으로는 거의 아무 지장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 이상은 묻지 않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종종 지각을 한다거나 부주의로 인한 실수가 잦다거나 집중력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단점은 있지만 약을 제대로 먹고 차질을 빚기 쉬운 상황을 이해하고 조심하기만 하면 지각이나 실수를 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치료를 시작하고부터 저는 의태를 잘 활용해서 표면상으로는 ADHD로 인한 문제가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간혹 우울증 때문에 퇴직한 사람들에게서 재취업할 때 이 사실을 직장에 털어놓아야만 할까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료해보고 일을 쉬어야만 할 정도의 이유가 없는 이상 직장에 뭐든지 알리는 것은 그다지 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사실을 밝힌 순간부터 직장 쪽에서 유난히 의식하면서 신경을 써준 나머지 당신이 할 수 있는 업무인데도 배제되어 기회를 잃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는 무좀이 있어요, 성형을 했어요 하고 일일이 공개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도 말할 의무는 사실 없습니다. 나에 대해 다 털어놓지 않는 것이 약점으로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주위 사람들은 뭐든지 솔직히 밝히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추고 싶은 것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 모두 드라마 속 인물처럼 자기 자신을 연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전부 다 밝힌다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몰라 난감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적당히 감추는 태도야말로 사회인으로서 사회를 혼란하지 않게 하는 매너입니다. 따라서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사실을 비하할 필요가 없으며 끝까지 연기하고 있는 스스로에게 자긍심을 지니면 됩니다. 과연 나다움이란 무엇일까? 나답게 살아간다는 말은 최근 몇 년간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키워드로 부상했습니다. 저를 찾아오는 내담자 중에도 저는 저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라며 고민을 털어놓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과연 나다운 것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그리고 나답지 않은 것이 전부 인생을 괴롭게 만드는 요인일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다움에 지나치게 집착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이 씨는 중학교 때 수업에서 본 그림에 매료되어 많은 그림을 보러 다니면서 자신도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에 미술 전문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림은 취미로 하면 되지 않아? 라고 말했지만 아이 씨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림 그리는 일을 직업으로 하고 싶었고 그것이 분명 자신다운 길이라고 생각했죠. 전문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학창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전용 작업실을 마련해 자신이 원하는 작업 환경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싶은 그림만 그리며 살아가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역시 길은 험난했습니다. 자신이 그리고 싶어서 그린 작품은 좀처럼 팔리지 않았고 부모의 조언에 따라 그린 대중들이 좋아할 만하고 구매하기에 부담 없는 작은 사이즈의 그림들이 약간 팔리는 정도였습니다. 작업실 유지비와 그림 도구 구입비 그리고 자신의 생활비는 아르바이트로 충당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마음먹는 순간 그림에만 전념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 씨는 점점 나는 왜 이러고 있는 거지? 라며 고민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렇게 즐거웠던 그림 그리는 일이 고통스러워져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나답게 사는 것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그의 삶에서 유연성을 빼앗은 셈이었지요. 일부는 자제하면서 나답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라. 애초에 나다움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나다운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례처럼 자신이 그토록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과 시간을 다른 일에 쏟아야 하는 건 행복한 일이 아니므로 나답지 않다라는 결론으로 연결하는 것은 잘못된 사고입니다. 좋아하는 일도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도 통틀어서 당신이 하는 일은 모두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이 당신답게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모든 것은 전체로 바라보지 않으면 균형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이나 온라인에서는 누군가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원하는 대로 이루고 살아가는 부분만을 나답게 살아온 성공한 인생으로 소개합니다. 이는 축구 선수가 골을 넣는 장면만 편집하는 것과 같아서 그 순간을 위해 수없이 거듭해온 힘든 훈련과 축구를 계속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준비해온 시간 등은 마치 없었던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죠. 다시 말해 나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회적으로 적합하면서도 나답게 살면서 행복해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사회 속에서 의태하는 것은 이렇게 어느 일정 부분을 차지하면서 언뜻 보기에 나답게 살아가는 듯이 주위에 보이는 일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면 쓰기. 신데렐라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계모와 심술궂은 이복 언니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신데렐라는 무도회가 열리던 밤에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나한테도 무도회에 갈 드레스와 보석 장신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신데렐라도 나는 나답게 하고 갈 거야. 드레스나 보석 같은 거 없어도 상관없어. 이 모습 그대로 무도회에 가야지. 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안 좋고 외모도 어여쁜 신데렐라도 무도회에 어울리는 옷차림을 준비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참석할 자격이 없으며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무도회라는 행사에 가려면 그 나름대로 준비가 필요하며 예의와 형식을 갖춰야 하니까요. 이는 과거 유럽의 귀족 사회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는 대충대충 흐트러져 있는 사람이라도 회사에 갈 때는 흐트러지지 않은 사람의 가면을 쓰며 대개 집에서는 자유분방하게 옷도 거의 걸치지 않는 사람도 밖에 나갈 때는 마치 평소에도 제대로 옷을 갖춰 입는다는 듯 가면을 쓰고 외출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언제나 싱글싱글 웃고 있는 사람이 어쩌면 집에서는 어두운 표정으로 지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있든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듣든 늘 온화한 의사 선생님이 집에 돌아가자마자 일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면서 술을 들이킬 수도 있겠죠. 그만큼 모두 노력해서 세상에 맞추고 있거늘 별 생각 없이 남의 성과를 질투하는 사람은 그 일에 대해 그다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신은 매사 불합리한 과장과 사이가 좋지 않아 회사에 가는 것이 괴로워 미칠 지경입니다. 그런데 옆자리 직원은 과장에게 방실방실 웃으며 네,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시원하게 대답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당신은 저렇게 긍정적인 사람은 좋겠어. 나도 긍정적이라면 인생이 참 편할 텐데 라며 부러워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직원이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 과장은 날마다 왜 이러는 거야? 상사라면 부하 직원이 더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생각하는 게 일이잖아. 뭐 이런 말 해봐야 아무 소용없지. 이런 생각을 가슴속에 감추고 겉으로만 온화하게 웃음 짓는 건지도 모르지요. 무슨 일이든 잘하는 사람을 보면 부럽기 짝이 없지만 막상 속마음을 들어보면 의외로 남들보다 더 고생하고 있는 경우도 자주 있으니까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매번 근사한 식당을 다니며 SNS에 소개하는 사람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식비로 사용하느라 그 외의 생활 필수품은 아끼며 빠듯하게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연인과 알콩달콩한 연애 이야기를 SNS에 올리는 사람도 사실은 애정이 식어있는 상태일지도 모르는 일이죠. 백조는 겉에서 보면 물 위를 우아하게 헤엄치고 있는 것 같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있는 힘을 다해 발을 버둥거리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대개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고 있거나 남모르는 스트레스를 안고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대단한 성과를 올리는 사람은 드물며 모두 어떻게든 좋게 보이려고 가면을 쓰고 더 좋은 모습을 내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잘 이해해서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쓸 수 있는 가면을 쓰고서 세상을 살아갈 준비를 하면 됩니다. 물론 살아가는 게 힘들다고 느끼면서도 그것을 속일 가면을 쓰는데 능숙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의태하는 기술을 조금씩 실천하려고 노력하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서 좋겠다며 다른 사람을 오해하고 부러워하는데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지낼 수 있습니다. 결점을 고치지 않고도 더 나아 보이게끔 하는 방법. 이 세상에 결점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결점을 없애는 노력이란 상당히 어려운 목표라고 할까요? 아무리 자신의 결점이 싫다고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해도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권하고 싶은 방법이 계속 강조한 결점이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더 나아 보이게끔 하는 임시방편, 즉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임시방편으로도 괜찮다면 완전히 고치는 것보다 조금은 쉽지 않을까요? 물론 임시방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염려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가령 성격이 급하고 싫은 소리를 들으면 금방 욱해서 상대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당연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겠죠. 그런 사람에게는 몇 초만 아무 말하지 않은 채 분노가 극에 치닫는 순간을 넘겨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힘들게 느껴지는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소한 방법, 임시방편을 몸에 익혀보세요. 나를 바꾸는 일을 이해득실을 따져 그만두지 말 것.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대개 그 행동이 일으킬 앞날의 결과를 상상합니다. 달콤한 과자가 먹고 싶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이 시간에 먹으면 살쪄, 살찌만 좋아하는 옷을 입을 수 없게 될지도 몰라 등 미래의 온갖 일이 머릿속에 떠오르겠죠. 많은 생각이 떠오른 뒤에 무엇을 선택할지는 이해득실을 감정한 결과일 것입니다. 나는 달콤한 과자를 먹어야 할까 먹지 말아야 할까? 1. 먹어야지. 그 뒤에 운동해서 먹은 열량을 소비하자. 2. 먹어야지. 살찌면 그때 다시 생각하면 되니까. 3. 먹지 말자. 지금은 참아야 해. 뭔가 대체 수단을 준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참을 것인가. 사람은 이해득실을 머릿속으로 따져보고 그때 가장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일을 선택합니다. 다만 손익을 감정한다고 해서 항상 올바른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결과적으로 기회를 없애는 변명이 되기도 하죠. 행동을 바꾸지 않는 한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약간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학생 때부터 영어를 못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영어를 다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좀처럼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 구실의 득실 감정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분명 영어를 못하긴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정말 영어가 필요할까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도 않거든요. 영어를 잘하지 못해도 일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만일 꼭 필요한 상황이 닥치면 그때는 스마트폰에도 통번역 기능이 있으니 어떻게든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막상 공부할 시간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거니와 돈도 들 테고 게다가 ADHD인 저로서는 학원에 다닌다 해도 수업에 지각하지 않고 과제물을 꼬박꼬박 잘 제출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지내는 한 미래에도 영원히 제가 영어를 배우는 일은 없겠죠. 습관을 깨는 일은 위험을 무릅쓰는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원래 그다지 습관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건조지대에서 서식하는 동물은 아마도 바다에 가까이 가지 않겠죠. 나무 위에서 살아가는 동물은 땅에 내려오기를 기피할 겁니다. 괜히 낯선 영역으로 넘어갔다가 그 순간 다른 동물에게 불시에 공격당할지도 모르니까요. 습관을 깨는 일은 생물계에서는 죽음의 위험에 다가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이의득실을 가려서 판단할 때 대체로 지금까지의 습관을 바꾸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선택지에 정당성을 부여해서 습관을 바꾸지 않는 것이 옳다고 스스로 납득시키려 하는 것이죠. 하지만 나무 위에서 생활하던 원숭이가 땅으로 내려와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가설이 있듯 어느 순간 습관을 깨부수지 않으면 결코 새로운 변화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득실을 따지며 투덜대지 말고 재빨리 행동하는 편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애초에 이 득실 감정은 올바른 계산법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득실을 따져본 결과 새로운 행동에 나서면 손해라고 생각될지라도 어쩌면 새롭고 설레는 세계가 열릴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정작 영어 공부를 시작하지도 않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설득력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재빨리 행동하면 적어도 할까 말까 하는 고민은 사라지겠죠.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가득 채우기. 난 이것만 있으면 기분이 정말 좋아져 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템이나 활동이 있나요? 지쳐서 정신적으로 황폐해졌을 때 당신을 구해줄 비책을 항상 몇 가지 준비해 두세요. 저는 신경이 까칠해졌을 때 맛있는 고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냉동고에 항상 고기를 준비해 넣어둡니다. SNS를 즐기고 있는 사람을 너무 따라하거나 몰입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현실 생활을 즐기고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에게 관심과 부러움을 사다 보니 그 사람들이 하는 즐거운 일이 언뜻 당신의 마음을 채워주는 하나의 방안이 되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앞서 여러 번 언급했듯이 무엇을 해야 재충전이 될지 얼마나 행복한지는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SNS를 보고 필요한 정보를 얻기는커녕 괜히 남을 질투하거나 초조해하는 타입이라면 SNS를 이용하는 것은 그만두세요. 반대로 여행을 가거나 즐거운 체험을 하는 모습이 담긴 게시물을 보며 덩달아 즐거워지고 마치 직접 간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타입이라면 적극적으로 SNS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멘탈이 닳아 없어지는 행동은 피하고 마음을 채워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 실천하면서 매일을 만족감으로 가득 채우며 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책 제목에도 있고 책을 읽으면서도 자주 마주하게 된 단어, 적당히라는 단어가 참 와닿았습니다. 최고로 가장 높게, 무진장, 이런 것도 좋겠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적당히 아닐까요?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적당히 살아가는 삶. 저는 그게 제일 행복한 삶이지 않을까 합니다. 적당히 늦으니 조금씩 행복해진다는 제목만으로도 저를 사로잡은 책이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2023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월도 중순에 가까워지고 있네요. 새해가 되면 마음을 다잡고 정신 바짝 차리고 올 한 해 잘해보자고 굳게 다짐하지만
이맘때쯤 되면 다시 흐트러지기 쉽죠. 너무 어려운 과제로 자신을 힘들게 하기보다 나를 위해 나를 허락하는 자신이 되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